얼마 전 할머니 담배 셔틀이라는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지. 기사 제목에서의 할머니와 담배 셔틀이라는 단어의 조합을 보고 설마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이 맞더라고. 피의자는 할머니에게 국화꽃으로 폭행하며 담배 대리구매를 강요한 학생들이었어. 피의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과 함께 사건에 쓰인 꽃이 위안부 동상 추모를 위한 꽃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분노했지. 너 나이가 몇 살이야? 학생 신분 아니야? 나? 17. 자, 피의자 학생과 할머니의 말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의자는 아나무인한 태도를 영상에서 보여줬어. 담배 대리구매를 거절한 할머니에게 피의자는 계속 꽃으로 폭행했는데 50초짜리 영상에서 약 30회 정도 할머니를 폭행했어. 영상 시작 부분을 보면 이 상당한 국화꽃잎이 길에 떨어져 있는데 영상을 찍기 전부터 이미 할머니를 폭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어. 이뿐만 아니라 자리를 피하는 할머니를 끝까지 쫓아가며 할머니가 끄시던 가방을 발로 걷어차는 영상이 후에 밝혀져 더 큰 공분을 샀지. 이 할머니가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피하셔서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SNS를 통해 사과의 말과 함께 책임을 느낀다는 글을 올렸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10만 청원을 달성했지.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 렌터카 절도 후 뺑소니 사고로 대학생을 사망하게 한 사건 등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꾸준히 보도되며 처벌 수위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청소년 처벌에 관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촉법소년. 오늘은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과연 촉법소년은 무적인지,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언제나 같이 쉽고 재밌게 알아볼게. 어때? 궁금하지? 자, 청소년들이 법의 망을 피해가는 것을 흔히들 촉법소년이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촉법소년은 소년법과 형사법의 형사 미성년자가 섞인 개념이야. 먼저 소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범법 행위를 소년들이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관한 법률이야. 소년법 2조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들을 지칭해. 소년법 1조에는 소년들에게 환경 조정과 교정을 우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소년들을 아직까지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범죄 후 계도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이는 58조에 잘 드러나 있어. 이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를 진행할 때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그리고 가정 상황 등에 관해 정확히 밝히도록 유의하라고 규정에 명시하고 있어. 소년법에서의 처벌 관련 기준은 다음 59조를 들여다봐야 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어도 자동으로 15년이 선고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 어떤 제목이든 최고가 15년 선고라는 거지. 다만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소년이라도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면 15년을 최대로 규정했지만 20년의 유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촉법소년은 감옥에 안 간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알고 있던 거랑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이 촉법소년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이 아닌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 알고 가야 해. 형사 미성년자는 형법 9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여기서 이 처벌은 감옥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 10세에서 14세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을 가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 거야.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0에서 14세 소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촉법 소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참고로 소년원 처벌의 경우 전과에는 남지 않아. 정리하자면 우리가 아는 촉법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이고 그들은 범죄 여부에 따라 소년원을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촉법소년이 처벌을 절대 받지 않는 무적은 아니지만 처벌의 최대 수위는 소년원 2년이고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 19세 이하의 소년이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형사처벌을 똑같이 받지만 최대 15년을 선고받고 특별한 경우에는 20년 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자, 먼저 소년법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볼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해 과해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존재해.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회에서 이 협약을 비준했어. 전 세계 여러 법학 전문가들은 소년법의 효과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해. 실제로 미국에서는 소년법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며 형사 이송 제도를 확대한 사례가 있는데, 형사 이송 후 과중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이 오히려 재범할 확률이 높고 처벌 이후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들며 이 국가들처럼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2에서 13세 사이의 소년은 뇌가 발달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해당 나이의 청소년들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지. 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정했는지에 대해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또한 10에서 14세 소년은 자아 정체성과 책임이라는 개념이 아직 명확히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사회성을 지닌 이들을 교화와 교정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해. 우리나라 소년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소년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교화와 예방에 초점을 두었고, 형법의 두 가지 기능인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가운데서는 보장적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는 거야. 여기서 보장적 기능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형법 기능으로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이야. 사실 뉴스로 우리가 접하는 이 촉법 소년들의 일탈 행위는 상당히 폭력적인 강력 범죄가 많아서 사람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촉법 소년들 중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훨씬 많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얘기해. 개인적, 사회적 배경이 있음에도 과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오히려 이 더욱 사회에 반감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 맞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 행복만 누려야 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책임이 자유로운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하지. 이번에는 현행 유지에 반대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번 살펴볼게. 1958년 소년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건전한 아동 청소년들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취지가 국민 대부분에게 받아들여졌어.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 당시와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환경도 변한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일부 비행 청소년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 점을 악용하기도 하지.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갈수록 폭력적이고 대담해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 4대 강력 범죄인 살인, 강간, 절도, 폭력은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야. 우리나라 소년법에 의하면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을 통해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성취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들의 주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지. 처벌 수위가 낮아도 너무 낮다는 거야.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도 낮은 처벌 수위를 통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소년들이 보호 처분을 거치며 죄를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과연 알 수 있을까라고 주장하는 거지.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범죄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중 친구들인 공범들과 셀카를 찍고 수갑에 묶여있는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한다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나무인한 태도를 보여 사람들의 공분을 샀어. 아마 이들은 금방 풀려나온다는 것을 알고 죄의식이 없는 채로 범죄를 계속해서 행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 행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반대측은 생각하는 거야. 개선 방안으로는 아이들이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국가에서 못을 박았으면 그들의 보호자인 부모가 책임을 대신해서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어쩌면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법적으로 그들의 부모가 보호자 신분이지
이 말은 부모들 또한 아이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초중고를 다니던 때를 생각해보자고. 친구랑 싸우거나 선생님께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어김없이 당연하게 교무실로 부모님이 호출되지. 그런데 왜 경찰서까지 호출이 돼도 법원에서는 호출이 안 될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지. 또한 2019년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추어지면서 성인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았지만 오히려 책임은 피해가는 이 아이러니를 없애기 위해 소년법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야. 아까 형법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형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나이에 가혹한 처벌은 무리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과연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서 잘못된 점을 모를까?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형사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중요한 걸까? 어느 정도의 상식이 갇혀 있으면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반대측의 주장이야. 이렇듯 현재의 법으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없다는 입장들이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개정이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야. 촉법소년에 관한 여러 쟁점을 알려줄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댓글로 한번 알려줘. 1. 형사 미성년자와 소년법 연령의 하향. 2.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 상향. 셋. 기존의 최고 15년, 특강법의 경우 20년이었던 것을 더 상승. 넷. 특수한 경우 소년법 최소화 또는 아예 배제. 다른 국가들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 소년법의 범위로부터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들처럼 고의성이 짙고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있지. 5. 다른 교화 장치가 필요. 현재 형사 미성년자 최고 처벌인 소년원을 넘어선 보다 더 효율적인 교화 장치가 필요하다.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개선에 대해 찬성과 반대 모두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다만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절대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야. 효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이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아이들 본인은 물론이고 사회 또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아이들의 행복한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무조건 필요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 그럼 안녕. 바위.